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 휴먼이라는 좀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휴먼 관련돼서 종종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직접 그녀의 말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앞의 내용을 좀 가볍게 이제 요약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지 브라이도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비주류 백인 이주민으로 학부를 마쳤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비주류로서 이제 살아왔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들레즈 철학과 페미니즘 이론을 원천으로 삼고 있고요. 신유물론적인 윤리적 정치적 관심을 갖고 있고 이 트랜스 휴머니즘 말고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이쪽의 이론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포스트 휴머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3부작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에서는 이 근대적 이 휴머니즘, 이 계몽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휴머니즘에서 무엇을 휴먼으로 간주하는가라고 했을 때 유럽인, 그 중에서도 백인, 남성을 휴먼으로 생각을 한다. 그 외에는 휴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머니즘은 유럽이 단지 하나의 지정학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라고 봤고요. 이 휴머니즘이 문명의 이상이 되어서 이 제국주의적 운명의 연료를 제공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포스트 식민 관점을 도입해서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휴머니즘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어떤 그런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를 보호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휴머니즘. 식민지 상황에서 억눌렸던 언어와 문화를 부활시키고 문화적 전통과 영광스러운 선조들을 통해 민족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설명 가능하고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이 휴머니즘 한편으로는 인종을 멸절시키는 범죄에 공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거대한 희망과 열망을 지지하는 휴머니즘은 선형적인 비판이 불가능하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특징이 휴머니즘의 생명을 길게 한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반휴머니즘의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반휴머니즘의 사상들을 교육받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해서 이 휴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휴머니즘의 긍정적인 면들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어서 약간은 속내가 복잡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신자파는 근본적 반휴머니즘이라는 전투적 브랜드를 구현하고 있었다. 이 자유주의적 주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좌파의 마르크스적 휴머니즘에 대해서도 대항적인 것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구좌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체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내포된 휴머니즘, 인간을 세계 역사의 중심에 놓기를 고집하는 휴머니즘적 오만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조차 역사적 유물론의 거대 이론 아래에서 유럽적 사고의 주체를 단일하게 헤게모니적으로 정의했고 인간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고귀한 자리를 이 휴먼에게 부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휴머니즘의 주요 특징은 이 마르크스 이후에 소위 이제 신좌파 이쪽에서요. 이 주요 특징은 인간 행위자를 이 보편주의적 태도에서 분리해내고 그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놓고 그를 말하자면 이 휴먼을 질책한다. 포스트 식민주의 사상가들, 유럽인들에게 유럽의 식민의 역사와 유럽이 다른 문화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을 직시하고 휴머니즘의 이상을 이용하고 오용했음을 설명하라고 추궁하지만 휴머니즘의 기본 전제들은 여전히 옹호한다.
그래서 이 반휴머니즘의 세례를 받은 이 저자도 반휴머니즘의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반휴머니즘적 입지가 모순에서 자유롭지 않다. 너무나 모순들로 가득하다. 결국에는 휴머니즘적 이상들을 옹호하게 되는 일이 뭐 예컨대 나는 자유를 선호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비판적인 사유 작업 자체를 본질적으로 휴머니즘적인 담론적 가치로 지탱하기도 한다. 그래서 휴머니즘도 반휴머니즘도 임무를 다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의 어떤 가치, 정신이라고 하면 이제 합리성을 들 수가 있겠죠. 이 합리성의 깃발을 들고 종교에도 반기를 들었던 게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인 작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신자파나 이런 후예들이 비판적인 사유 작업을 하면서도 휴머니즘적인 담론적 가치로 지탱하기도 했다. 자유를 선호하거나 합리성을 강조하거나 과학적인 사고를 강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내가 휴머니즘적 전통과 그것의 가장 견고한 유산에서 가장 귀중한 측면 중 하나라고 간주하는 해방과 진보 정치 일반. 휴머니즘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면서 자유주의 편에서 개인주의, 자율성, 책임감과 자기 결정권을 지지해왔다. 더 급진적 전선에서는 연대, 공동체, 유대맺기, 사회정의와 평등의 원칙들을 촉진해왔다. 깊은 세속적 지향성을 가진 휴머니즘은 과학과 문화를 존중했고 성스러운 텍스트들의 권위와 종교적인 도그마에 맞섰다. 휴머니즘은 모험적인 요소와 호기심에서 나오는 발견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으며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뭐 이제 휴머니즘의 원칙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유 습관 안에 너무나 깊고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모두 버리고 가기가 어렵다.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반휴머니즘은 인간의 휴머니즘적 이미지가 옹호하는 인간, 이 주체에 대한 암암리의 가정들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해체를 존중한다. 하지만 이 해체에도 언어학적 참조틀이 갖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더 유물론적인 노선을 택하고자 한다. 그래서 휴머니즘과 반휴머니즘을 넘어 이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겠다. 나의 이론론적 되기, 생성의 철학은 물질이 체현된 인간이라는 특정한 물질까지 포함해서 지능이 있고 자기 조직적이라는 개념에 의존한다. 물질이 문화나 기술적 매개와 변증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물질과는 해방에 대한 다른 기획, 즉 비변증법적인 인간 해방 정치를 생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산물은 정치적 행위성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의 주된 목표가 대항 주체성의 생산일 필요도 없다. 주체성은 오히려 자기 생성, 즉 자기 스타일 형성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지배 규범 및 가치와의 복잡하고 연속적인 타협을 포함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설명 책임의 형식들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구자파면은 이제 대항적인 이미지이잖아요. 정반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규모의 어떤 권력이 있고 강한 권력이 있고 그것에 맞서서 대규모로 조직된 하나의 어떤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 집단 대 집단으로서 부딪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이제 신자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파편화되고 다양한 가치들로를 추구하고 그래서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각자 경쟁하되 상대를 완전히 뭐 억누르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각자의 어떤 잠재성들을 발현시키자 뭐 이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이 휴머니즘과 반휴머니즘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세속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신식민주의적인 서양 지상주의 입지와 공모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계몽주의적 유산을 거부하면 모든 비판적 기획과 본질적으로 모순될 것이다. 이제 악순환이 있다. 이 치명적인 이분법들을 넘어가는 움직임으로서의 포스트 휴머니즘 그것이
지금 필요한 대안이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대 휴머니즘과 반휴머니즘의 대립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더 긍정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지향하며 다른 담론틀을 추적하는 역사적 계기다. 내가 옹호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포지션은 반휴머니즘의 유산, 더 특정하게는 포스트 구조주의 세대의 인식론적 정치적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그것에서 더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사실 이 들레즈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의견이 조금 세부적으로 다른 면은 있겠지만은 뭐 스피노자, 뭐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술에 적용시키면 이런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비판적 포스트휴먼 주체를 다수의 소속을 허용하는 생태 철학 안에서 다양체로 구성된 관계적 주체로 정의한다. 차이들을 가로질러 작업하고 또 내적으로 구별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현실에 근거를 두고 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의한다. 포스트휴먼 주체성은 체현되고 환경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런 형태의 책임성을 표현하며 집단성, 합리성, 공동체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생기론적 유물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핵심이다. 이제 스피노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는 이론론적 우주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 즉 물질은 하나이며 자기 표현의 욕망으로 추동되고 존재론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유산이 이 적극적인 이론론 개념이며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은 이를 통해 물질이 생기 있고 자기 조직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생기론적 유물론이라는 놀랄만한 조합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형태의 초월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근본적 내재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론적 전제들은 나에게 고전적인 휴머니즘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중심주의를 신중하게 피하는 포스트 휴먼 주체성 이론을 세우기 위한 블록들이다. 그래서 이 분자 생물학에서 거둔 놀라운 과학적 진보는 물질이 자기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 이론론적인 철학은 물질이 구조적으로 관계적이며 다양한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이 지능적 생기성이나 자기조직적 능력이 인간 개체의 자아 내부에 있는 피드백 루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물질에 있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물질은 어떻게 지능적인가? 그것은 물질이 정보 코드들에 의해 추동된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정보 코드들에 의해서 추동된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위계적으로 어떤 사물들보다 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존재론을 이제 펼치겠죠. 어쨌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인간이 이제 사이보그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정신이 업로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상상적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어떠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책의 주제는 이 주체성에 대한 것이고 주체성의 틀과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과거 근대 휴머니즘의 그런 좁은 주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성,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물대기, 지구대기, 기계대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와 지구의 경계도 없어지고 기계와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그런 사고방식이겠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지구적으로 강요된 그런 자연 문화 연속체에 거주한다는 것. 그래서 뭐 인간이 역사를 이제 추동한다. 인간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문화죠. 그러나 이제 자연도 그 역사의 발전 과정에 항상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자연주의적 토대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체성 이론을 가정할 수도 없고 생태의 차원을 부인하는 사회 구성적이고 이분법적인 자연과 문화를 이제 나누는 구획을 나누는 그런 주체 이론에 기댈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사이에 있던 인위적이지만 오랫동안 인정해온 구별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주체성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것이죠.
아르네네스와 제임스 러블록의 가이아 가설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체론적인 접근은 풍부한 관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매우 문제적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체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 구성주의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산업화해, 자연을 문화해, 환경을 사회에 대립시키고는 그 다음에 자연 질서의 편을 든다는 거죠. 그 결과 소비주의와 소유적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기술 관료적 이성과 기술 문화를 강하게 고발하는 정치 의제들이 등장합니다. 나에게 그것은 환경을 인간화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환경 그대로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인간화해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록 자연 질서의 편을 든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에 대한 온전한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휴머니즘의 이상, 인간은 진보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그런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은 어떻게 보면은 좀 대립적인 관점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몸을 가진 확장된 관계적 자아라는 포스트 휴먼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변형의 윤리로 기술에 대한 지나친 흥분을 저지한다. 이 냉철한 자세는 향수의 치명적인 매력에도 저항하고 아마도 근대 휴머니즘의 향수 그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의 판타지나 다른 테크노 유토피아들의 판타지에도 저항하라고 호소한다. 접속의 욕망이라는 수사를 몸이 있다는 자부심이라는 더 근본적인 유물론적 의식에 병치시킨다. 내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신체와 기술적 타자들 사이에 상호 의존적 유대는 존중하지만 동시에 몸에 대한 경멸과 몸을 가진 자아의 유한한 물질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적 판타지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의 전반부의 아주 일부분, 이제 전체 5장 중에 1, 2장, 그거를 이제 제가 가볍게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계속 이제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련된 책들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